오늘 2026년 1월 14일, 지금 이 순간 아마 시장의 모든 눈이 워싱턴 DC로 쏠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바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놓기로 한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판결 하나에 앞으로의 세계 무역 지형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쩌면 판결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 경제의 현실이 되어버린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 이게 대체 무엇인지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복잡한 보고서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아내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훨씬 우세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법적인 논쟁을 넘어서 이 상호 관세라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유독 FTA까지 맺은 동맹국인 우리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맞아요.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게 오늘 논의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 상호 관세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해보죠. 작년 4월에 발표된 정책인데 이름은 그럴듯하게 상호 관세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수입품에 일단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쫙 깔고 거기다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에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이런 이중 구조 맞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영국 같은 나라에도 예외 없이 10% 관세는 붙습니다. 아, 흑자를 봐도요? 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10%는 기본이고 각자 다른 살인적인 추가 관세 고지서를 받아든 셈입니다. 바로 그 고지서에 적힌 숫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국은 처음 34%에서 시작했다가 무려 125%까지 올랐고요. 네, 125%. 일본은 24%?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25%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까지 맺은 나라인데 일본보다 높은 25%를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도대체 이 관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까? 여기서 이 정책의 가장 놀랍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뭔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계산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거든요. 네. 바로 미국의 상대국 무역 적자 나누기, 미국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총 수입액 나누기 2입니다. 네, 잠깐만요. 그 공식이 그게 정말 다라고요? 아니,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관세를 무슨 초등학교 산수 문제 풀듯이 결정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네. 너희가 작년에 우리한테 1,000억 달러어치를 팔았는데 우리 물건은 200억 달러치밖에 안 사가서 우리가 800억 달러 적자를 받네. 그럼 그 적자 800억이 너희 식출액 1,000억의 80%구나. 좋아. 그럼 그거의 절반인 40%를 관세로 내. 이런 논리인 거죠. 와...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그대로 벌금 고지서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무역 불균형을 벌금으로 만들었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그 단순한 공식대로라면 왜 우리가 일본보다 관세율이 높게 나온 거죠? 우리의 대미무역 흑자 비율이 일본보다 더 심각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자리에서 직접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어요. 바로 비관세 장벽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관세 장벽이요? 네. 예를 들어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 시장에 차를 팔려고 할 때 미국에서 이미 받은 대기 배출 기준 인증을 한국에서 또 받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아, 그런 중복 규제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다 합치면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50%의 관세를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그 절반인 25%를 받겠다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공식은 그냥 기본값이고 비관세 장벽이라는 아주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숫자를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규칙이라기보다 거의 명분에 가까운데요. 정확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FTA 같은 복잡한 약속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득이야? 손해야? 이 원초적인 질문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완전히 판이 뒤집힌 거죠. 결국 비관세 장벽이라는 명분까지 붙여서 25%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들리지 않는 게 당장 우리 기업들한테는 생존이 걸릴 문제일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 폭탄이 터지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는 건가요? 자료에 구체적인 피해액이 나와 있죠. 네, 산업연구원 분석 자료를 보면요. 정말 암담한 수준입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하고요. 명목 부가가치,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10조 6천억 원이나 증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조 6천억 원. 와, 특히 타격이 큰 산업 분야를 보니까 숫자가 더 무섭습니다. 섬유 의류가 마이너스 65%, 정밀화학 마이너스 50%, 컴퓨터가 마이너스 31%. 잠깐만요. 네, 그 숫자들. 섬유 의류가 마이너스 65%라는 건 이건 그냥 산업이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소멸에 가깝지 않나요? 평생 옷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온 중소기업 사장님 입장에선 그냥 하루아침에 사업 접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 숫자의 무게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수출 감소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요? 네, 바로 한국 산업의 이중 의존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딜레마가 드러나거든요. 이중 의존? 우리의 최첨단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미국의 안보 동맹을 지탱하는 핵심 부품들은 정작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삼성의 시안 반도체 공장이나 SK의 수조 벡터리 공장 그런 것들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생산은 중국에 발을 담근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 줄을 끊어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인데 이제는 양쪽 고래가 우리를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복잡한 상황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금융시장 반응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만약에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서 무효가 되면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죠.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비용 부담이 컸던 소비재나 산업재 관련 주식들이 안도랠리를 보일 수는 있겠죠. 네, 일단은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다른 걱정을 합니다. 그동안 거뒀던 막대한 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야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 돈을 돌려줘야 하니까요. 네, 이 걱정 때문에 채권 금리는 오히려 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와, 결국 관세가 없어져도 시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관세가 유지돼도 문제, 없어져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군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있는 겁니까? 자료들을 보면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맞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실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겁을 줘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거죠. 아, 협상의 도구군요. 네. 그리고 그 협상의 길잡이가 되는 문서가 바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매년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TT입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대외 협상 요구사항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진 불만 리스트 같은 거군요. 2025년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14가지나 지적했더라고요.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국방 절충 교역,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 같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고요. 플랫폼 규제법이나 원전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금지 같은 걸 새롭게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뭘 내주고 25% 관세를 깎을지 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런데 그냥 이거 들어줄 테니 깎아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자료에서 제시하는 3가지 카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 어떤 카드들인가요? 첫째, 기준 연도의 오류를 파고드는 법니다. 기준 연도의 오류요? 네.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된 2024년은 공교롭게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비 같은 중간재 수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는데 이걸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고 관세를 매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 아주 논리적인데요. 당신들이 우리 관계 전체를 하필 가장 이상했던 해의 데이터 하나로 판단하는 건 통계적 오류다라고 지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관세율이 2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있던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대미 투자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투자의 성과요? 너희가 문제 삼는 무역 적자는 우리가 너희 땅에 짓고 있는 공장들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라고 설득하는 거죠. 실제로 2022년에서 23년 사이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는 미국으로 들어온 전체 투자액의 30%를 넘었습니다. 와, 30%나요? 네,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 굳이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예를 들어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이 100%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관세율이 2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때리지 마라? 우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책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마지막 3번째 카드는 뭔가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카드, 바로 대매 수입 확대 카드입니다. 아, 사주는 거군요? 그렇죠. 마침 우리가 카타르와 맺었던 LNG 장기 수입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이 기회에 연간 500만에서 70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관세율 인하를 유도하는 전략이죠.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협상하는 게 첫 번째 단계겠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 눈치만 보면서 협상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연하죠. 장기적으로 이 위험한 줄타기에서 내려올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다층적, 실용적 통상 전략입니다. 다층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요? 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생존 공간을 여러 곳으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 구체적인 사례로 한 산동성 경제통상협력 교류회가 언급된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지방정부나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의 템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지 않는 분야를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분야죠. 산동성은 중국 내에서도 해상풍력과 수소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한 곳이고 우리는 수소 저장이나 연료전지 기술에 강점이 있으니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협력은 미국의 통상 규제를 비교적 자유롭게 비켜갈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전략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길을 찾는다는 전략이군요. 이런 틈새 협력 모델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브라질의 스마트 그리드나 아세안의 전자정부 시스템처럼요. 맞습니다. 다극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브라질, 인도, 아세안 같은 새로운 강자들과 우리만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맹은 굳건해야 돼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율적인 전략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지정학적 관계를 관리하고 실제적인 먹거리 창출은 산업 현장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논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세계 무역의 판 자체를 새로 짜려는 거대한 시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를 무기로 정교한 협상을 벌여 당장의 피해를 줄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 브라질, 아세안 등 여러 방향으로 협력의 그물을 촘촘히 짜야 하는 아주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만약 오늘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이미 플랜 B를 다 준비해뒀을 겁니다. 플랜 B요? 네. 1970년대에 만들어둔 무역법 301조처럼 대통령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보복 권한을 주는 오래된 법 조항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시 꺼내들어서라도 지금의 관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오늘 판결은 이 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나가는 태풍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적응하며 살아야 할 새로운 기후, 일종의 뉴노멀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칼날이 안으로 향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까지 갉아먹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단순히 압력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수동적인 생존을 넘어서요. 네. 이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오히려 판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될 기회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생존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